중국 계통 사람들은 중앙 몽골로이드를 주축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와는 얼굴이 다른데, 우리는 북방 유목민족들의 피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외모가 굉장히 균형 잡힌 거죠. 이게 굉장히 탁월하다고 그래요. 서구적 맛에 가까워요. 확실히 중국과는 다르다. 일본 혈통은 당연히 BC 4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확연하게 조몽계 얼굴과 우리계, 한반도계죠. 이들과 얼굴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우리와 일본과 중국,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고대부터도 그랬어요. 삼국지에 보면 부여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부여인들은 그 사람의 형태가 장, 그리고 백, 이런 표현이 나요. 길고 또 하얗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지역이나 남쪽 지역 사람들보다는 부여 사람들이 등치가 크고, 그다음에 얼굴이 하얀 것이죠. 이게 특성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제가 늘 주목하는 거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얼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고구려 얼굴들만 제가 따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분석했는데요. 근데 고구려 얼굴들은 대체적으로 얼굴이 좀 깁니다. 길쭉하고요. 그리고 또 턱선이 부드럽기도 하고, 그리고 단아한 모습을 띄우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크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실눈 정도? 이런 특유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지역과는 다르다. 그리고 일본 열도와도 물론 다르죠. 그리고 근대로 내려오면은요,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이게 보면은 구한말에 관한 제가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당시 구한말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의 여행기를 쓰고 또 보고서를 쓰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관심은 결국 사람 아니겠어요?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서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선 사람들은 일단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가 크다 그래요. 그게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얼굴이 백인종, 즉 코카사이드라는 표현이 진짜 나옵니다. 백인 얼굴에 가까운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구려 얼굴이라든가 때때로 보게 되면 서양인 마스크와 연관된 그런 인물들의 상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원액이 형성되기까지는요, 저는 8+알파라는 기능을 써요. 8개의 큰 길과 자그마한 길을 통해서 모여드는 최종 종착지가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유라시아 전 세계랑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유전자 풀 속에서는 그런 면이 다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바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그 역사상이죠. 씨름 역사상이라든가 삼실총에 나오는 역사상이라든가 등등을 보고 분명히 우리랑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역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오늘날의 중앙아시아나 아니면은 현재 실크로드, 신장 위구르 자치족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약 4,000년 전부터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동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한나라 시대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수나라, 당나라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고구려 고분벽화는 수나라, 당나라보다는 북위 시대에 거의 유사한 벽화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당연히 그때도 그쪽 실크로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6세기 후반쯤 가게 되면 서구띠인들이 현재 고구려의 국경 근처인 영주라고 그러는데요. 요서지방에 해당하잖아요. 이런데 집단 거주지가 있었어요. 물론 시안이라든가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고구려 사람들과 접촉했거나 그들이 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라의 원성왕릉에서 보이는 무인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보듯이 고구려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겁니다. 더불어서 팔청리 벽화라든가 등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아시아 서커스, 칼 던지기라든가 방울 던지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당연히 그들이 왔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악기는 당연히 고구려는 악기가 38가지가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수악기들은 중앙아시아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고구려에 적어도 5세기 무렵에는 서구띠인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 다만 그들이 직접 여기서 얼마나 정착해서 우리 민족의 생물학적 특성, 즉 유전적 형질에 영향을 주었을까는 그건 아직은 검증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당시 때 고구려 지역에는 많은 중앙아시아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동아시아 그러면은 한국 지역과 중국 지역, 일본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그래도 타당한 편인데 중국 지역 그러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북쪽이라든가 남쪽이라든가 서쪽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현재 중국을 이루는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은
이른바 북쪽에서 내려온 투르크 계통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세운 왕조도 있고, 그리고 서쪽에서는 오늘날의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실크로드 지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족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양자강 이남에는 조금씩 달라지면서 특히나 오늘날의 남쪽 강남 지방에는요, 거긴 완전히 인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아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황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황인종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북방몽골로이드, 중앙몽골로이드, 남방몽골로이드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북방몽골로이드와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 일반적으로 중앙몽골로이드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남방몽골로이드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건성 일부와 광동성족은 전혀 남방몽골로이드고요. 그리고 내륙으로 하면 또 달라집니다. 물론 언어권도 다르죠.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쉽게 동아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더라면 그래도 약간은 차이 있는 것이죠. 중국 계통 사람들은 중앙몽골로이드를 주축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와는 얼굴이 다른데 우리는 주로 북방 유목민족들의 피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평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간 갸름한 얼굴도 있어요. 그리고 눈이 째진 얼굴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다릅니다. 일본 혈도는 당연히 BC 4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우리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종족적 우위를 보고 있지만 거기 살고 있었던 조몽인들은 너무나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에요. 종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확연하게 조몽계 얼굴과 우리가 말하는 대륙계, 아니 그들이 말하는 대륙계, 우리 말하면 우리계, 한반도계죠. 이들과 얼굴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경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7대3의 비율로 우리 쪽에서 건너간 사람들의 모습이 더 확연해지고요. 그러나 동시에 관서지방이라든가 큐슈족 오게 되면 거의 9대1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우리식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그런 조몽인들의 일부를 빼놓고 나서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런 중국과 우리는 차별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동아시아이니까 아무래도 몽골로이드니까 기본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주로 이렇게 얼굴이 평평하다라든가 눈이 작다라든가 지방이 많이 껴있다든가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런 추상적 범주로 분류하면 쉽게 이해는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분히 생태 환경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아니라 이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역시 기후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론들을 많이 봤는데 뭐 베리그만의 법칙, 알레스 법칙 그런 것들은 신체 조건 자체가 기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서구인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코가 좀 크고 길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콧구멍이 적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이게 건조한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저쇄시키면서 올라간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팔다리가 긴 거 같은 경우는 더운 지방 가는 경우는 우리가 니글로이드라고 그러잖아요. 흑인종 계통들은 당연히 팔다리가 길어야지 땀을 배출할 수가 있어요. 이건 유럽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까운 좀 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온대 지역에서도 조금 북쪽에 있고 한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올라갈수록 사람은 결국 추위 때문에 형태가 달라져요. 형태가 덩치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추위 견딜 수가 있고 표면적이 커지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지방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라든가 엉덩이가 커진다든가 이런 특성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찬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다 보니까 눈 자체가 이거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지방이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아시아 특성이 아니라 그것은 몽골로이드 중에서도 북방 쪽의 몽골로이드의 특징이 바로 평평한 얼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때 눈, 지방질 이걸 특성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북방에서 내려오는 그런 코카사이드의 피가 섞인 흔히 말하는 북방 초원유목 문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투르크계 계통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알타이어 계통의 문화가 들어오고 피가 섞이다 보니까 서구적인 마스크가 때때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후대까지 영향을 주면서 잘생겼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학문 영역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생물학적 특성이잖아요. 생물학 특성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자연환경 중에서도 기후라든가 지형이에요. 일본적인 독특한 지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들이 일본 열대가 정착했지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외모도 그렇고 내부의 어떤 기관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이런 생물학적 요인이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요인이에요. 와의 문화 있잖아요. 와는 사람들이 보통 일본 그런 와, 그러니까 화 그러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이를테면 우리는 정의 문화가 강하다. 중국은 뭐 체면의 문화가 강하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을 때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들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많이 밝혀져 있고 상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시대는 지난 거죠, 사실은. 근데 와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늘 내세우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사실은 일본은요, 처음부터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해요. 생태환경상 일본은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해요. 늘 자연에 의해서 복속당하는 거고 침해를 당하니까 우리처럼 친화적인 건 아니거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의 기본 성격이 형성이 돼요. 모든 것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집단주의가 강하고 방어도 집단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적 요인도 강하게 작용을 해요. 일본 열대온 사람들은 우리 쪽에서 여러 지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하나가 됐지만 끝까지 그들은 통일되지 못해요. 각 지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들 간에 서로가 경쟁체제가 되고 그리고 막부시대 가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은 늘 남을 눈치를 보는 것이지 그거를 좋게 말하는 우리가 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좀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고대 국가가 시작되면서 또는 발전의 큰 계기를 이루면서 문화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불교 문화의 수입이거든요. 그때 거길 주도한 사람들은 사실은 고구려계의 백제계예요. 그리고 그걸 주도한 사람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성덕태자예요. 쇼토쿠 태자인데요.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법률, 헌법에 해당하는 이런 17조의 이런 것들 만드는데 제1조에 보게 되면 화라는 말이 나와요. 이 화를 통해 가지고 위치를 잡고 이런 화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그만큼 그 시기에도 6세기 중반에도 화가 굉장히 당시 그 사람들의 국가적 아니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라는 것이 한자로 내려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생태환경상 그들은 그런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같은 정적 요건, 역사적 배경 때문에 늘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항상 조화를 지향한다는 그런 한문적으로 좋은 표현으로 된 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과 공동체 의식과 함께 그걸 추진하는 것과 일본 사람들이 남이라든가 상대 집단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또는 생존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타 집단과의 정치적 군사적 공존을 위해서 하는 화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연구자들은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자라는 똑같은 화를 쓰지만 우리도 화의 문화예요. 조화의 문화니까. 그러나 일본이 썼던 화와 우리가 지향하는 이런 화, 조화, 그리고 중국이 지향하는 것, 이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그 화 문화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화의 문화가 지금 21세기에 적합할까? 그거는 좀 의문스럽게 생각해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지향했던 이런 조화를 지향하는 문화, 어쨌든 정신이라든가 형식이겠죠, 로직이겠죠, 논리. 그런 것들은 더 21세기형 문화에는 적합하다는 것이 제 학자적 견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왜냐하면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그런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좁은 단위로 되어 있어요. 늘 남을 의식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단위 속에서 그리고 무사 시대에는 더 강한 무사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런 생태환경 속에서 일본이 가질 수밖에 없는 독특한 건축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건축 구조는 주로 목조를 향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다미와 그다음에 그 창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간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거 환경 속에서는 항상 조심하면서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꼭 그와 연관된 건 아니겠지만 사이간자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간, 사이를 굉장히 중요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산업 공상과 함께 양반, 중인, 상인, 천민 이렇게 구분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느슨하고요. 일본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신분제도가. 그래서 이런 속에서는 일본은 철저하게 남을 의식하고 그다음에 남과 더불어 살겠다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갖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되는 것이죠. 일본 사회에서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그런 독창성이라든가 창조성을 발휘하게 되면 일단 그 사회에서는
우리가 하면 이지매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그런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한때는 그것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그 사회 발전에 유리했었어요. 일본이 마푸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근대화가 시작됐을 때 모든 국민들은 총동원돼서 일사불란하게 위계 질서 속에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대 사회에서는 어디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근대 사회는 산업사가 되고 노동자가 있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기회가 같은 시스템을 유지되기 때문에 일본은 여기에 성공한 것이고요. 우리는 사실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걸 채택해서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독창성, 자율성, 그리고 개방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문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은 다양한 요인들,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이제 프라자 협정을 통한 미국의 압박도 있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까지 왔지만 그건 일본 문화가 가진 한계라고 봅니다. 일본의 지식인도 이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문화의 기본 특성을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원래 좀 자유의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복속당하지 않는 그런 오만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좀 유리하게 작동하는 거죠. 중국 문화의 체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체면하고는 다른 겁니다. 면제라고 그러는데요. 중국에서는 그것이 일테면 예와 악, 도와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체면인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체면이란 것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고 허례허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출발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생존 공동체고 생활 공동체고 역사 공동체니까 문화도 공동체고 대부분의 상식이 통하는 겁니다. 중국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이 각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는 지배와 피지배 간급이 때에 따라서 정적, 서열, 랭크가 형성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문화의 예라든가 도라든가 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배계급이라든가 그들의 이데올로기이고요. 그들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된 것이지 일반 백성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중국에서 얘기하는 예를 아는 겁니다. 덕을 알고 그리고 공동체식도 있고 거기에 반해서 중국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서로 남인 겁니다. 종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운명도 다르고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처럼 일치단결해서 적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성격은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소위 기층문화, 백성들 다수의 문화를 볼 때 그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다만 특별한 상층에 있는 시대마다 상층부에게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중국의 젊은이들 또는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과시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보다는 차라리 현재 중국이 갑자기 잘 살게 되면서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졸부족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중국이 갑자기 살게 된 것이고요. 중국은 정말 못 사는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97년도 전까지는 중국은 그렇게 넉넉한 사회가 아니었었고요. 등서평이 경제특구 전략을 시작하면 1979년도 이전까지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거죠.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방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91년도부터 중국에 오지도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세계 2위 그리고 나아가서는 1위를 목표로 한다고 선언할 정도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그런 많은 의식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지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만들어온 문화적 현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정말 협력해야 돼요. 그런 한편으로서는 경쟁 관계가 되고요. 더군다나 중국은 너무나 강력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소 유혹감도 느끼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일본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듯이 이젠 중국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식의 접근하게 되면 우리도 실수하게 되는 거죠. 중국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생물학적으로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세계가 또는 서양인들이 우리를 좋아할까? 기본적으로 우리 잘생겼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대 기록에도 그렇고 구한 말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조선 사람들은 잘생겼다. 이런 거는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문화적으로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의 외모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문화적으로 일단 한국 사람들은 매너가 좋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시대마다 그런 어떤 정신이 있듯이 지금 시대를 반영해서 우리가 입는 의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우수한 거죠. 사실 얼굴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영진 교수가 참 독보적인데 얼굴 인류학이라든가 아니면 진화 인류학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설명이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있는 데가 어딥니까? 온대 계절풍지대잖아요. 그리고 북방의 추운 문화, 남방의 더운 문화가 만나는 데잖아요. 그리고 사계절이 분명하고, 그리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평원도 있고, 바다도 있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물학적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혈연적으로도 북방계도 다양하지만 쉽게 북방계와 남방계로 나눌 경우에도 피가 섞이니까 턱에는 균형적 얼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균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전체 신체적으로 보면 크고 작고 간의 인체 비례 법칙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국은 거기 적합하다는 거죠. 얼굴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얼굴형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대요. 그렇다면 이 얼굴이 있으면 면적이 있잖아, 페이스가. 그래서 경우에 여기 있는 구성 요소들,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배합 비율이 굉장히 균형적이래요. 그래서 모든 미의 기준은요, 어느 인종을 만나라고 종족을 만나라고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균형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외모가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균형 잡힌 거죠. 이게 굉장히 탁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한국 얼굴을 좋아하는 거래요. 얼굴 인류학이라든가 진화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근데 그리고 당연히 최근에 들어서 한국이 성장했으니까 관심도 있지만은 얼굴이 서구적 마스크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서구적 마스크에 가까워요. 그러면 서양인들에게는 보다 친숙하고요. 나머지 다른 인종들에게는 또 한국이 한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영향 끼쳤던 서구에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한국은 굉장히 글로벌리적인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제가 역사학자니까 과거 사례들을 보잖아요. 그럼 중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온화하다고 순하다고 돼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조상들의 표정은 구한말에 지식인들이 외국인들이 쓴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순하고 잘생긴 너그러운 표정이었다는 건 확실해요.